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북한의 연평 도발이 났을 때는 타이밍이 묘해지면서 사실 종가상 거의 잃은 것이 없었던 코스피였는데요. 2차 북한의 연평 도발 우려 때문에 오늘 결국 사실 오후장 들어서 거의 한 두세 시간 만에 코스피는 25포인트를 고스란히 뺏겼습니다. 1900선이 그나마 지지된 것 정도가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코스닥은 하락률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3%를 무려 급락하면서 마치기도 했는데 개인들의 투심 악화로 인한 4천억 이상의 현물 매도가 조금 시장에는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현물을 사준 것은 고마웠었는데 선물에서는 좀처럼 매수 우위가 보여지지 않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장중에 급등하면서 1160원도 뚫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마감 시황센터로 가서 한번 들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가 이어진 데다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강경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잔뜩 긴장할 채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내린 190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930선도 지지해주며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9시 구간 하락 전환했습니다. 결국에는 1시 구간 지나면서 1900선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지 4거래일 만에 또다시 데드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지는 않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오늘자 외국인 쪽에서 5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도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9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4천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8조 원 정도 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14포인트 내리면서 49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0선도 지지해주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9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장중에 결국 500선 지지하지 못한 채 493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엔 코스닥도 모든 주요 이평선 하회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80억 원 정도 사줬는데요. 그 비슷한 물량을 기관 쪽에서 140억 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20전 95전 내리 오르면서 1158원 75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1140원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일요일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강경 발언까지 이어지자 경계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바짝 추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내렸습니다. 83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포스코와 현대차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주강세, 현대중공업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LG화학이 맥쿼리 창구통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이었습니다. 신한수주와 KB금융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기아차가 3% 하락, LG전자 역시 0.9% 하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에 마감하면서 3만원대 아직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주 약세에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크게 내렸고요.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장 2거래일 연속으로 오릅니다. 0.5%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5% 급락했고요. 포스코 캠텍이 4.2% 내리는 등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두각을 드러낸 업종은 조선주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수주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내년부터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1% 올랐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1%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까지 2%, 3%대로 오르면서 조선주가 그래도 오늘 약세장 속에서는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IT주들은 2거래일 연속으로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종목별 차별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9% 내렸습니다. 하이닉스가 2%대,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2%대로 내렸고요. 삼성전기가 6%대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삼성전기 확인하셨듯이 LED주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인하 우려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LG 이노텍이 4%대로 내렸습니다. 한솔 LCD가 3.4% 내렸고요. 일제 디스플레이가 7% 내리는 등 LED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자동차주들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1.4% 내렸고요. 기아차가 3.4% 내렸습니다. 쌍용차도 4%로 내리는 등 자동차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호재를 이미 반영한 철도주들은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대우AL이 8% 내렸습니다. 대아TI가 12%대로 내렸고요. 세명전기가 9%대로 내리는 등 철도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방산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채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증액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스페코가 15%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빅텍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휴니들도 10%대로 오르면서 방위산업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은 오늘 1900선 겨우 지켰는데 1.3% 정도 밀렸고요. 일본도 결국에 하락 반전되면서 0.3% 정도 빠지면서 끝났네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아직까지 장중이죠. 한 1% 이상 역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굳혀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전문가는 오늘 장 어떻게 보는지 이번 주말에 또 변수들이 많으니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증권 류영석 팀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00선 지킨 건 고맙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21선은 재차 깨진 날이기도 하네요. 예, 최근 지수 흐름이 이제 19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되는 반면에 또 1900선 중반대만 되면은 좀, 차트상으로 보면은 캔들 차트상 이제 음봉이 길게 출현하거나 음선 차트들이 자주 출현하는 그런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같이 특히 이번 주 28일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날까지 왠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막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고요. 이런 측면들이 오늘 경계 심리 확대로 마지막에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이 과연 이렇게 하락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또한 동시에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이 2차, 3차 공격 선언이라는 리스크 자체가 다른 요인보다 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초반부터 중후반에 좀 먼저 빠지는 흐름들이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 밖에 좀 다른 요인을 찾아본다면 역시 중국의 긴축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연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또 원자재 가격세 같은 걸 인상해서 직접적인 가격 통제까지 오고 있어서 왠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점을 지금 중국이 계속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뉴스를 본다면 오늘 독일에서는 유럽이 기금 조성을 해서 아일랜드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원 규모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21선을 전 세계 증시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21선을 뚫고 올라가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오늘 또 마침 28일 조지 워싱턴의 함정을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것과 함께 오늘 막판에 투자 심리가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 LG노텍 등 이제 4분기 실적 하향 조정 우려가 IT의 발목을 잡은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주의 그럼 차별화가 다음 주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IT주들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신지 사실은 이렇게 4분기 실적 안 좋은 것이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어 사야 된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IT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논리들은 몇 가지가 제공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재고순환 지표라든가 또 업황의 이제 사이클의 바닥 통과 기대, 아니면 또, 지금 얘기됐던 연말 연초에 있을 크리스마스 소비라든가 중국 춘절 소비 기대,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미 또 IT도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그중에 가운데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역시 IT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래할 점에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섹터였다는 점에서 아마
주식시장에 그 매수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나머지 여건들이 이렇게 변한 건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좀 더 절감, 좀 즉 더 나빠질 가능성들은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IT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것이 이제 1차적인 그 최대 그 저가 매수 이유였는데요. 실적이 다운되게 되면 이런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함께 쏟아지면서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IT들이 내년 상반기에 유망할 수 있겠지만은 속도 측면에서 너무 빨랐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좀 더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조정 이후에 아마 재매수 시점은 다시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회복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다음 주 속도 완급 조절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재매수 타이밍이 오겠죠. 자, 뭐 사실 오늘 북한발 리스크 투심이 안 좋으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모멘텀이 있었더라면 이 같은 악재가 이렇게 활개를 쳤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만 같았어도 뭐 미국이 아니면 중국에서라도 모멘텀이 날라들었었는데요. 해외 증시 쪽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없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몇 가지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점은 아니더라도 다시 지금 1900선 전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긴축과 유럽 재정 이슈가 빠른 답을 찾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은 중국 긴축 문제와 유럽 재정 문제가 빠른 답을 찾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미국 증시의 방향성 역시도 월말 월초의 매크로 지표의 동향과 연동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긴축과 유럽 재정 이슈에서 빠른 답을 찾지 못하는 미국 역시도 좀 행보하거나 소폭의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선행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역시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즉 긴축의 영향으로 선행지수의 반등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역시도 ISM 제조업 지수가 다음 달 월초에 회복 지속보다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 자동차 판매 역시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들이 있어서 월초 월말에 그 긴축과 관련된 또 유럽 재정 관련 이슈가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월말 다음 주 연초의 장세는 조금은 좀 조정 양상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900선 밑에서는 어김없이 저가 매수를 받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수도 왠지 다시 원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날아드는 또 중국의 긴축 뉴스들 때문에 약간씩 등락이 있을 그런 장을 다음 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주말 다가오는 입장에서 다른 그 특별한 그 이벤트 잔치가 없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연평도 사태 이후에 2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장후반 심리를 많이 좌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은 다음 주 뭐 시간이 지나면서 월요일이면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현재로서는 2000선을 획보하기 위한 그런 동력을 찾지 못하는 지루한 과정들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IT와 금융이 그 순환매 일당으로 본다면 다음 주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가운데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류수 차장님 혹시나 뭔가 주말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월요일장이 급락하더라도 1870 이하로 빠지진 않겠죠? 예, 아침에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서요.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주말 중에 뭐 그 관련해서 아마 뭐 다들 주목하시겠지만 큰 일이라고 저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주초에 그 부분 때문에 미리 오늘 걱정하는 부분이 당장 월요일 자체에 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한반도 정세적인 요소를 빼고라도 지금 우리가 그거를만 해결되면 지수가 곧 2100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좀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중국 긴축 관련한 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답을 좀 찾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유럽 재정 문제 역시도 좀 마찰이 좀 유럽 내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최근에 보면 아까 삼성전기에서 보듯이 실적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싸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2011년 컨셉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았던 IT와 은행주가 최근에 올랐는데
오르는 과정에서 IT의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거의 절반 또는 예상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뉴스 나오면서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요소가 임팩트가 좀 사라지면서 오늘 좀 매물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날 우리가 우려하는 한반도에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없다고 해서 월요일 날 그런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냐 그렇게까지 확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뒤에 후에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여전히 증시가 1900선을 1950, 2000을 가는데 발목을 너무 많이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넘어가려면 적어도 다음 달 월 초에 미국의 지표라든가 중국의 다른 그 지표, PMI 지표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좀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되게 시장이 좀 더 혼란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예, 3대 변수도 그대로 있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 올랐던 것들도 이익 모멘텀이 빠지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초반 변동성 커질 수 있고 또 시장은 별 재미없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 의향서가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오늘 의향서를 제출해야만 예비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금융 인수전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우리금융으로 오늘 중에 예비입찰 의향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사주조합, 고객, 대기업, 연기금, 해외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약 60% 전량을 인수할 계획이며 필요 자금인 약 7조 원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우리금융 외에 해외 사모펀드 3곳 내지 4곳이 오늘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경상수지가 9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3억 7천만 달러로 9월보다 14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4번째로 큰 월별 흑자 규모이며 경상수지는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건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한은 측은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월보다는 줄겠지만 상당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연간 300억 달러 흑자를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히토류 확보를 위해 광산 개발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오늘 호소노 데스히로 일본 자원에너지 청장을 만나 한국 정부나 기업이 히토류 광산을 개발할 경우 일본 기업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지경부가 전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양국 기업의 히토류 광산 개발과 재활용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급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호소노 청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일본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고 지경부는 전했습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일고 있는 부자 감세 철회 논쟁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면서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원달러 환율을 지나치게 절상한 것이 실패였지 그 이후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며 누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위태위태했었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에도 불구하고 1,900은 일단 지켰다는 데 안심을 해야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오히려 막판에 밀리면서 490선의 초반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급등한 환율이 진정되고 코스피 코스닥도 다음 주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일단 지켜볼 변수가 많은 가운데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PMI 지수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까요?
예, 여러분 주말 대응 한번 잘 하시고요. 북한 관련 뉴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